안녕하십니까. 솔캔 TV입니다. 감기가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이 잠겼어요. 목소리가 또 여전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좀 아침이어서 좀 목이 잠긴 것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임장도 다니고, 뭐좀 보고 있는데, 와이프랑 이제 무슨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꼭 전국에는 그래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꼭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부동산에서. 아마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대 초중반 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전셋집 알아보고 물론 전셋집 알아볼 때는 이제 막 세금이 그렇게 뭐 안 와닿죠.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자가를 이제 보유하냐, 전세를 계속 살 거냐, 아니면은 뭐 좀 어느 정도 돈을 모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주택자가 되잖아요. 아니면 뭐 똘똘한 하나를 갈아타기 할 때, 이제 그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거든요. 얘가 세금이 취득가,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로 곱해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그냥 몇 천이 나가요. 그냥 세금이.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다 그런 걸 고려를 하시고 집을 취득을 하시고 집도 갈아타시고 집도 이제 다주택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저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이제 세법이 과목이다 보니까 그때 공부를 좀 바짝 했는데 또 좀 까먹은 것도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참에 좀 다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문제가 뭐냐면 매년 개정이 돼요. 이 세법이라는 거 매년 개정이 돼서 매년 보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서 그래갖고 일단 저도 좀 손 놓고 있다가 이번에 약간 캐치업 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크게는 많이 안 바뀌어요. 그 다른 쪽에서는 안 바뀌고 주택 쪽에 관련돼서 많이 바뀌거든요. 부동산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방문각 정석진 강사님이라고 이제 세법 가르치는 분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주택 관련된 그쪽 세금이 진짜 누더기래요, 누더기. 덕지덕지. 그때그때 뭔가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막 규정이 새로 막 추가되고 막 되다 보니까 어떤 세금이나 이런 규정이 생길 때 명분이 있거나 어떤 효과를 고려해서 생겨야 되는데 막 급조돼서 들어오는 조항들이 많았던 거죠. 막 갑자기 도입이 된다든지 도입이 됐다가 갑자기 유예가 된다든지 지금 그렇죠. 지금 입주권에 대한 그 주택수 포함은 지금 유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부동산 투자를 내가 좀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그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막 너무 뭐라 안 그래요. 맞아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집 한 채를 소유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도 다 있죠. 신혼부부 대출이든 LTV 80%까지 땡길 수 있고 약간 그래요. 집 한 채는 괜찮아요. 집 한 채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그러니까 이 집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갈 때 두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서 그렇게 막 너무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채, 세 채가 되면 얘가 이제 중과를 때려요. 그리고 얘가 그 얻는 집이 조정지역이냐 과밀 억제 구역이냐 예 그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몇몇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명의를 조금 뭐 사돈의 팔촌 동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에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저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네. 그래서 크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움직이지 않는 동산. 움직이지 않으려면 뭐죠? 토지랑 건축물이죠, 보통. 근데 이게 토지랑 건축물 말고도 많은 게 있어요. 그 세금과 관련된 이게 세법에 부동산이라고 따로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국세, 뭐 지방세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그 과세 대상이 토지냐 건축물이냐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따로 빼 있는 게 아니고 국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세금 체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 취득. 취득은 뭐죠? 내가 집을 샀다, 처음 집을 얻었을 때, 그때 뭐 내냐? 취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남자랑 B라는 남자, 아니면 뭐 A일 수도 있죠. B일 수도 있고, 집을 살았어요.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분양가 내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뭐 중도금, 잔금 냈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 분양가, 이거 낸 거 누구랑 얘기하는 거? 이거 시공사랑 얘기한 거죠. 예, 내가 이 돈을 내면, 완납하면 너한테 이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 이 신도시가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위례라고 할게요. 위례 신도시. 팀장님이 위례 신도시 사시는데. 그럼 위례 이쪽 지방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네가 깔고 앉고 있는 이 집이 이제 됐지? 너 집주인 됐어? 그러면 너 여기에 취득세 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과세표준이 취득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서 취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준 게 해당 세금이에요. 이 과세표준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본 금액이다. 그게 뭐라고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아직 일반인들은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요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시가표준의 공시가격, 기준시가. 이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용어가 달라요. 예. 이게 뭐가 다르냐. 근데 그러니까 매년 4월이 되면 공시지가를 얘들이 그 국가랑 이런 데서 발표를 하거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막 해요. 그걸 가지고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놈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수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수험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취득했죠. 취득하고 나죠. 처음 그 집을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돈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집을 계속 살고 있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내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게 번호 넘버링 2번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지방세,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 낸다, 대산세 낸다. 아마 그 부모님이 재산세 낸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등록면허세 있고요. 이것도 지방세예요. 이거 지금 다 지방세죠. 종부세 많이 들어보셨죠? 종부세.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낸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요즘 그렇진 않은데. 저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가가 뜯어가는 거. 뜯어간다는 표현보다. 그래서 그 공시가격이에요. 왜냐면 자, 얘는 말 안 해. 얘는 이 종합부동산세 안에 있어요. 얘는 A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재산세를 낸단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부동산을 종합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번이라는 아파트 있고 2번이라는 아파트, 그러면 이 부동산들이잖아요. 이걸 다 종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탈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금액분, 초과분에 대해서, 허들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부동산을 많이 쌓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9억 원인데 이거 12억 원을 옮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할 때 같이 좀 할게요. 그거 하고, 제가 놀랐던 게, 지금 제가 네 번째 회사인데, 세 번째 회사인데 갈 텐데, 실제예요. 회사 다니다 보면 연말정산 한단 말이에요. 연말정산. 이렇게 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경영기획에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여자애라고 저보다 어리겠는데, 여자분이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도 어려요. 네,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이제 뭐 결혼 정년기끼긴 하죠. 한 20대 후반에서 제가 그때, 근데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가끔. 근데, 저 몰랐는데, 쟤 막 종부세네, 종부세, 막 이러는 거예요. 종부세? 이거 낸다는 거예요. 이거. 결혼 안 한 20대의 여자분이신데 종부세 낸다는 거예요. 그 종부세 내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그리고 사람들이 이슈였어요, 그때. 쟤 뭔데 왜 종부세네?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알고 보니까, 이분 아버님이 대기업,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임원. 예, 맞아요. 원래 대한민국이 그래요. 예, 얘가 소유주, 뭘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진짜. 예. 세 번째 회사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세 번째 회사가 약간 대기업의 약간 자회사, 손자회사 같았어요. 제가 있던 곳이. 그래서 복지도 좋고 좋았는데, 이 여직원 분 아버님은 이 대기업의 지주 쪽,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낙하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있어요. 많아요. 대기업에 많아요. 솔직히 낙하산도 있고, 뭐 누구 임원의 자제대로 있고, 전화 한 통화 하면요. 그냥 면접 그냥 패스해요. 그런 애들 많아요. 솔직히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이거 저뿐만 아니고 어디든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그분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이 대기업 지주의 임원이셨던 분이에요. 되게 오래되시고 근속 연수도 거의 15년, 20년 되신 분이고 얼마나 임원으로서 그 부를 축적을 하시고 막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딸 아이에게 이쁘니까 뭐 집 하나 해주셨겠죠. 근데 그 집이 이제 이게 종부세 이제 연말정산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면 근데 그 여자 직원분도 막 그거 막 숨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분위기 좋게 하는 종부세. 예, 저 취득했고 보유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다음에는 원래는 3번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팔 때. 팔 때 이걸 양도한다 그래요. 양도. 예, 양도. 예. 그때 또 양도할 때 또 돈을 내요. 그게 또 셉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양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평가된 1호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락장, 지금 같은 하락장 때 얘가 지금 3억이야. 근데 전고가 보니까 얘가 모멘텀이 한 6억까지 갈 수 있던 애야. 불장 때. 이래 가야죠. 보니까 막 초프만 있고 막 그래.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이렇게 떨어졌어. 전세가율도 70% 이상이에요. 내가 3억 5천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쭉 들어가서 쭉 있지. 불량이 막 온단 말이야. 봤을 때 나가야 될 때야. 얘가 7억이 됐단 말이에요. 7억, 7억. 이제 두 배 뛰기 한 거죠? 그러면 취득할 때 얼마였죠? 3.5억이었고 팔 때 판다 양도할 때 얼마? 7억이죠. 이 차액 3.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긴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기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죠. 3.5억이라는 일반 직장인 연봉의 거의 지금 3년치? 3년치가 뭐예요? 한 4, 5년치일 수도 있죠. 억대 연봉을 해도. 그 정도의 부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3.5억에서 세금을 막으면 얼마가 나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주택자일 경우에 세율이 엄청 뛰어요. 네. 그리고 그 요건도 있어요. 보유 기간. 왜냐면 단타 1년 있다 빠지고 2년 있다 빠지고 그럴 때 세율이 더 높고 얘가 그래도 한 5년 이상 보유를 했냐 뭐 10년 이상 그거에 따라서 세율이 또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잘 봐야 돼요. 내가 양도 차이 굉장히 크게 수지를 잡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1년 내에 팔려고 하면은 너무나 그게 큰 거예요. 네, 거의 4, 50% 떼가거든요. 이거 좋을 게 없는 거죠. 더 보유하는 거. 근데 또 하락장이 올 것 같아. 막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양도세가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해요. 왜냐면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이 매도 시점을 가늠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얘가. 예. 저도 제 자랑은 아닌데 주택수가 지난 시간에 제 부동산 인증했죠. 주택수가 저는 아닌데 제 와이프 이름으로 세 채까지 든 적이 있어요. 세 채까지. 세 채까지. 어떻게 됐죠? 제가 집을 3번 옮겼다고 그랬죠. 얘 팔려고 내놨을 때 소유권이 여전히 있었고요. 지금 얘 살고 있었죠. 얘 분양권을 들고 있었어요. 이 세 개가 걸쳐 있었다니까요. 분양권을 주택수로 잡아줄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때. 그래서 집이 세 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저 완전 돈도 없는 애인데, 진짜 이런다니까. 제도가 이래서 세법을 아셔야 돼요.
집이 세 채인 거예요. 이게 집이 세 채인 거예요. 이게 뭐 합산이 되잖아요. 종부세 이래지 종부세 때려 맞았다니까요. 이때 종부세 이 세 개 합치니까 저희가 그러면 부동산으로 지금 뭐 월부 카페 하시는 그런 뭐 순자산 뭐 50억 뭐 90억 100억 하시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소시민이에요. 진짜. 근데 종부세 맞았다니까요. 이런 거 계획 없이 하다가 진짜 큰일 나요. 이 얘기를 왜냐면 이게 세 채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팔았어요. 이제 두 채가 됐죠. 그리고 얘한테 얘를 옮겨갈 때 이때가 일시적 2주택이었어요. 집 두 개죠. 이때. 이게 얘에서 얘 1년 내인가 2년 내로 넘어가면 그때는 1주택으로 해줘서 양도세를 어떻게 돼요? 비과세를 해줬어요. 이거 양도세 비과세 안 했잖아요. 저희 몇천 맞았어요. 진짜. 예. 그래서 요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할 때 되게 이슈가 돼요. 얘가. 갈아타기, 뭐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시스템 투자 있죠. 너나님 시스템 몇 채 하죠? 세 채, 네 채 하죠. 이때 세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팔 때 이게 내긴 하는데.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거죠. 부동산 임대, 건물주.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에. 임대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상가든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월세를 주고 있어요. 이 월세가 지속 반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 어느 정도 하시면 임대사업자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10년이든 몇십 년 정도 들고 있으셔야 되긴 하는데 저 아는 옆집 형 있다 그랬죠. 지금 한 몇십억 있다고 그 순자산자 그 형도 임대사업자 냈어요. 형수님이 형수님이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예, 월세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예. 임대사업자 내고 안 내고 차이가 커요. 예. 월세 받아 먹는다 할 때 요거 들어가세요. 임대. 그때는 뭐냐? 종합부동산세랑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내요. 자, 이것도 이 말 안에 이게 뜻이 있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거예요. 소득 안에 일반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은 뭐죠?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죠. 근데 부자들은요, 이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아요. 온갖 기타 소득이 훨씬 많아요. 금융소득. 예. 근데 나라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이걸 다 합산시켜요. 저는 진짜 근로소득 이외에 이거 다변화시켜야 돼요. 예. 임대소득이라는 것도 이쪽에 들어가요. 기타소득 안에. 예. 그리고 보상금 이런 것도 기타소득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불리는 모든 거는 소득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고요. 그걸 합산을 시켜가지고 너 보니까 24년에 근로소득으로는 1억인데 뭐 기본소득해서 뭐 5천만 원 해서 너 총 3억 벌었네? 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거 보통 알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3억이면 이 3억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1억만 있으면 1억에 대해서 매기는 거고. 그래서 이 소득을 디텍팅해서 다 잡아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와 돈 많은 사람 간에 경쟁이 벌어지죠. 국가는 어떻게든 이 소득을 더 캐치하려고 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거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거 소득원을 숨기려고 하죠. 네. 세무사 온갖 세법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하면은 괜찮아요. 정당하게 하면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법이나 있는 이거 막 포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명의도용 같은 거는 좀 어찌 보면 불법이에요. 부동산에서 이제 뒤에 중개사법 보면 막 그 차명으로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벌금 매기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네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제일 복잡해요. 복잡해요. 제가 봤을 때 복잡하긴 얘가 제일 복잡해요. 얘네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얘가 팔 때 문제예요. 팔 때. 차액을 수련할 때 여기다 엄청 좀 복잡해요. 특히 다주택일 때. 그리고 요거는 우리의 꿈이죠. 드림, 홉, 우리의 지향점, 사장님, 건물주, 우리의 꿈, 우리 꿈. 이거 좀 내보고 싶어요, 저. 세금 내도 좋으니까 좀 내보고 싶어요, 저. 진짜로. 모두의 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저도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하나씩 좀 뽀개고 갈까 해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취득세 좀 더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요거, 재산세. 공인중개사는, 얘도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그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같이 내기도 해요. 보통. 추세가. 뒤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실 텐데. 근데 이번 그 영상은 공인중개사
준비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리마인드 하자는 느낌으로 좀 해봤고, 예, 그리고 계속 뭔가 업데이트하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련하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임장 다니는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예, 가격 나오잖아. 아, 호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취득세랑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렇게 리얼하게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용 안에, 아, 내가 이 동네에 들어갈 때 취득세 얼마나 내고, 나중에 내가 양도세 얼마 내겠구나. 이런 게 계획이 세워져요. 엑스타는 시점까지도 보셔야 돼요. 양도세까지. 그건 뭐, 오랜 시간 이후의 얘기긴 한데.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 취득세 있고 재산세 있고 양도세 그게 빅3거든요, 보통. 종부세까지 보통 있고 빅4. 이게 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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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개 보시면 돼요.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취득했는지 보유했는지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잘 꼼꼼하게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1, 2, 3, 4, 5, 8번이 있죠. 8번. 요게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취득세 하나에 대해 이 8가지를 다 외우듯이 똑같이 재산세도 이 8가지 요건, 양도세도 이 8가지 요건을 공통적으로 좀 요 프레임으로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이 뭐냐? 그러면은 재산세 정의가 뭐냐? 양도세의 적이냐 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과세 대상 누가 돈을 내야 될지 취득 시기로 보는 시기 과세 표준 이거 중요하죠. 세금이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과세 표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율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세율 나오고 부가징수 이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비과세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는 얘가 중요해요. 얘랑 얘 세율도 중요하죠. 실제로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물론 공인중개사 수험 입장에서는 수험 입장에서는 저기 취득세에서 여기서 좀 자주 나와요. 수험 입장에서는 예, 수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부동산을 하시거나 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율과 부가징수, 비과세가 제일 중요해요. 돈을 안 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의 정의는 뭐냐? 내가 샀다. 지방세다, 취득세는. 이건 사실상 취득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이게 뭐냐면 보통 아파트를 분양권 얘기를 할게요. 분양권을 받고 잔금 치르고 나면 등기를 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요. 보통 그런 대규모 분양하면 이거를 밑에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서 싹 다 모아서 해주기도 해요. 예, 아니면은 뭐 개인 간에 거래했으면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보통 등기로 하는데 취득세는 등기부 등록 이전에 잔금 지급일 그걸 실질 사실상 취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잔금을 치렀으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걸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예. 그리고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토지가 지목이 변경됐어요. 임야인데 뭐 택지로 바뀌었다든지 이게 변환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야였을 때 가격이랑 택지일 때 가격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차액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차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지목 변경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목 변경일, 사용 승인일, 그때를 보는 거고 건축, 신축, 재축도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당 구청에서 사용 승인일을 허가를 해줘요. 이 사용 승인일을 여러분들이 이 건축을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점주주라는 것도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주식 얘기예요. 주식. 회사의 주식 50%. 과점이 뭐죠? 50% 이상. 40%였던 애가 주식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과점주주 60%, 50%가 넘었죠. 요때 된 거를 신고일, 요때 주식 취득 일요일 그때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과점주주.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라는 건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취득 시기가 중요하죠.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기 등록일로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부가징수가 있단 말이에요. 취득일이죠, 이거 취득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가요, 이거.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을 1월 1일에 잔금 지급했어요. 근데 막 어영부영 뭐 하다가 3월 1일에 했어요. 등기 등록을. 자, 근데 실질적인 사실상 취득일을 언제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 언제 내야 돼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 등록을 내가 3월 1일에 했다니까 여기부터 60일 하면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산세 맞는다는 거예요. 카운팅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지방세나 뭐 나라와 관련했을 때 공문서를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공문서.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증.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공문서 위주. 그래서 등기 등록일을 행정적인 공식적인 뭔가 취득일로 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게 사실상 취득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 그런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건축물이다.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게 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빌라,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토지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토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건축물을 취득하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허가도 내야 됩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 했다고 뭐 안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야 돼. 무허가. 야, 쟤 무허가 나한테 넘겼으니까 취득세 안 내도 되냐? 무허가는 애초에 불법의 영역이니까 취득세도 안 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산세가 더 두드려 맞아요. 더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저희가 취득세 낼 일이 있을까요? 선박 항공기. 좀 내보고 싶네요. 어, 이게,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 장비 있죠. 차량도. 예. 근데 승계시 낸다는 거예요. 원천 취득은 제가 첫 주인이 될 때는 안 낸다는 거예요. 차량을 여러분들 새 차를 뽑았어요. 그때는 안 내요. 예, 근데 이제 승계 취득, 남이 있던 거를 승계를 가다 올 때 그때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회원권. 아, 회원권 좀 있어보고 싶네요. 저 아난티 회원권 좀 있어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인스타나 저 아는 분, 아니, 또, 이게 너무 친분, 아는 분이 아난티 회원권이 계신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난티. 와, 진짜. 근데 회원권이 어마어마 비싸대요. 시부모님, 아니,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간다는데, 진짜, 그거 딴 데로 새네요. 아, 세금 좀 많이 내도 좋으니까 이런 것도 좀 붙고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좀. 막 선박, 항공기, 어. 할리우드에도 존 트라볼타 아시죠? 항공기가 2대인가 3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막, 무슨 뭐, 재난 나면요, 본인이 항공기 끌고 가서 막 그 구호물자 떨어뜨려주고 막 그래요. 존 트라볼타. 막 장난 아니에요. 집에 활주로가 있어요. 집에 활주로가. 톰 크루즈도 이거 항공기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 이거랑 일통하죠. 예, 누가 내냐 사실상 취득자. 등기 등록을 제 와이프로 했어요. 예, 근데 누가 실질적으로 취득했냐? 제가 취득했으면 제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잔금 지금 실체주의예요. 실체주의. 예, 실체주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택조합, 조합원. 이거 이슈죠. 지금 주택조합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서 조합원이 내야 된다. 납세 의무자는. 그리고 여기서 좀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빌딩 건물이 있어요. 예, 빌딩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얘가 막 30층 살아.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 집주인이 여기 엘베를 안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았어. 엘리베이터를 옆에서 증축해가지고 뚫었어. 자기 돈 냈어. 임차인이 이거 냈어. 자, 이거 엘리베이터를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됐죠? 상승했죠. 그러면 이 주체 구조부, 이거 서브고 이게 메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 거니까 A가 이거를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수험에서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승분만큼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상취득. 돈을 내지 않고 뭔가 취득했을 때 상속 증여가 제일 중요하죠. 그건 개시일. 요거는 공인중개사 이 과목 이제 세법 나올 때 자주 나와요. 빈출이에요. 요건 꼭 아셔야 돼요. 네.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했으면 이거 등록일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등기 등록이 아닌데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했잖아요. 그럼 그 빠른 날을 구역해주면 돼. 빠른 날. 뭐뭐 하면 무슨 빠른 날 할 때 빠른 날. 빠르잖아요. 등기 등록일이. 예, 그때요. 등기 등록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해갖고 취득은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이니까 2월 1일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도 등기 좀 빨리 좀 하게 해줘. 그러니까 일단 말이에요.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잔금 지급은 이때인데 사실상으로는 요때 취득한 게 맞죠. 근데 등기 등록 요때 했잖아요. 그럼 요때에서 플러스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유상취득 이게 이 케이스가 제일 많죠.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보통 취득일로 본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취득. 여러분들이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파트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 지급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60일 동안 이제 취득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약일. 근데 계약일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었어. A랑 B랑 거의 베프야. 계약서 썼어. 아, 우리끼리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계약서 쓰자. 하다가, 야, 전화 통화했어, 막. 원래, 언제 줄 거야? 잔금 언제 줄 거야? 하다가, 얼레벌레 하다가, 시간이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일이 딱 있고, 잔금 지급일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계약일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60일이 넘으면, 60일이 넘었을 때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준 거예요.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보통 잔금 지급일이 없을 때예요. 여기 뭔가 계약직이나 뭔가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보통 취득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잔금 지급일이니까 뭐예요? 이게 사실상 취득인 거죠.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근데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일이 앞선다? 그럼 요게 취득 시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걸 기억해 주실 때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일이 앞서면 얘가 취득 시기로 보는 거예요. 예. 잔금 지급을 한 사람이 사실상 취득사고 그걸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잔금 지급이라 돈을 낸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부취득이라는 건 할부로 냈다. 예. 300억짜리 토버치 100억 내는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낼 때 이때 취득세를 3번 내는 거죠. 그렇게. 예. 이게 나왔죠. 건축물 사용 승인서 나올 때 주택조합 사용 검사 받은 날 이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과세표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냐? 취득 당시의 가액이에요. 이거는 뒤에 옆에 예시를 한번 보고 할게요. 이게 왜 이래서 취득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이. 여러분들 뭔가 세금을 낼 때 항상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기준. 그래서 과세표준을 잡고 그래서 세율이 내가 얼마가 곱해지는지를 보셔야 나중에 계산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뭔가 더 나왔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5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인수를 하고 얘가 정상적인 상태로 되기까지 비용이 계속 들었어요. 얘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려면. 그 재반 비용까지 포함한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네, 이건 중요해요. 네. 왜? 이게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3억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3억짜리인데 온갖 눈에 계약서에 없는 비용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걔가 과세 표준이 돼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서 이제 이 예시로 볼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그 집 인수하시면 뭐가 들어가죠? 옵션비 들어가죠. 에어컨 달고 막 가전 후드 달고 그게 취득세에 들어가요. 그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옵션 없고 입구 없고 차이죠. 얘가 원래 5억짜리 타운하우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막 시스템 에어컨 단단 말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달고 후드 달고 뭐예요? 얘가 막 거의 6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얘는 취득 과세 표준이 이거 안 했으면 5억인데 이거 달았으면 어떻게 돼? 5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6천이 더 붙는 거라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과세 거기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좋다고 막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옵션 달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업자 불러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는 게 나은지 그 보시는 게 또 비교해주는 게 나아요. 물론 집 지어질 때 들어가면 깔끔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중에 또 벽 뚫고 뭐 하려면 또 주변에 또 동의서 양해 막 그런 거 써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돼서 좀 쉽지도 않은데 근데 대신에 이제 취득세도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옆에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의 케이스 A가 2억 원에 취득했어요. 토지를. 그리고 B에게 넘겼대요. 2억 원의 토지를 B에게 넘겨서 양도한 거예요. 2월 4일 날. 그래서 얘는 5억 원을 지급했대요. 네. A가 2억 원에 산 토지를 B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얼마 줬죠? 얘 5억에 준 거예요. 얘는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2억에 산 걸 5억에 넘겼죠. A는. 그럼 뭐가 나와야죠?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이거예요. 이 차액에 대해서 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얘죠. 얘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네, 취득세.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실상 취득. 그런데 5억 원을 지급해. 이 과세 표준이 5억이죠. 취득 당시에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이거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5억이라는 잔금을 줬잖아요. 잔금. 5억이라는 잔금을 줬을 때 이미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가 취득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의 과세 표준이 얼마냐? 취득 당시 얼마 냈죠? 5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얘가 봐보세요. 5억을 줬죠. 2월 4일에. 근데 얘가 등기 등록을 좀 늦게 했어. 한 3개월 있다가 있어. 그 사이에 이 땅이 개발 호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7억짜리가 됐어. 그럼 얘가 7억을 취득한 걸까요? 5억을 취득한 걸까요? 임금을 준 5억을 줬을 때 이건 5억이에요. 근데 봤어요. 등기 등록할 때 3월 1일 날 했는데 개발 호재 그때 뉴스 나와서 7억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럼 7억으로 내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속은 좋겠죠. 개발해서.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이때 5억을 낸 거잖아요. 5억짜리를 준 거잖아요. 얘는 5억짜리를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3월 1일에 취득한 게 아니고 등기 등록만 이때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무상취득 상속과 증여 케이스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얻게 됐어요. 뭔가를 취득을 했어요. 그때의 케이스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토지 2억을 주셨어요.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마통 안 넘기고 채무를 오히려 안 넘기면 되죠. 채무 넘길 때 상속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네, 상속 포기하지만 나는 아버님과 일체 어떤 것도 난 받지 않겠다 하면 채무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토지 2억 원을 아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했어요. 상속 또는 아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를 3억이 했대요. 등기 토지를 등기 이전 등기 토지 3억. 그리고 아들은 보유했던 토지를 5억에 양도했대요. 자, father, son, 2억. 2억짜리 받았죠. 등기를 얼마였어요? 3억에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였죠. 얘가 5억에 팔았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소유권 등기 시점 토지가격이 3억이었죠. 등기할 때 3억이었다 그랬잖아요. 상속 개시일이 언제 됐죠? 2억에 받았잖아요. 이게 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득가액. 등기 등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차이 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드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2억에 대해서 취득가액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5억에 넘겼죠. 5억에 넘겼죠. 등기 얼마였죠? 3억에 했죠. 등기했을 때 3억이었죠. 근데 이게 원래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러면 양도했죠. 양도 얼마 빼줘야 돼요? 2억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2억에 대해서. 왜? 취득을 2억짜리로 한 거잖아요. 3억이 아니에요.
등기 등록할 때 3억이 시세가 3억이 된 거지 3억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2억에 취득한 걸 5억에 팔았으니까 3억이 차익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도 이게 취득 이게 왜 나중에 영향을 미치냐면 취득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나중에 양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예요? 취득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례는 좀 잘 봐주지 머릿속에 넣고 딱 생각을 해놓으면 편해요. 연부취득 토지를 300억이다. 3년에 매월 1일 100억씩 낸다. 그러면 1월 1일에 100억씩 취득세를 3년 동안 내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지목 변경 케이스예요. 지목이 변경 임야가 1억이었는데 대지로 바뀌었어요. 가치가 올라왔죠. 3억이 됐죠. 이 차액 2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2억을 취득을 한 거예요. 지목 변경이 돼서. 네. 취득가액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사실상의 취득가격.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건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이거는요, 법인일 경우에는요, 이 중개보수를 그 법인세 비용, 법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요. 근데 개인인 경우에는요, 이 취득원가, 그 취득세 하는 과표에다 포함을 안 시켜줘. 네. 그거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거 중요하죠. 우리 개인은 이게 중요해요. 붙박이, 옵션비라고 그러죠. 옵션비. 얘는 어디에 들어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5억이었던 아파트가 요거 붙여가지고 8천만 원 들어도 그러면 5억 8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자가 부담이 두 가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건 1번부터 5번 좀 취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보셨고, 이 예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왜 요 내용만 보면은 되게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좀 법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상 취득이 뭐야? 아, 잔금 지급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 임금 지급일로 냈구나. 내가 아파트 등기 등록은 5월 1일에 했는데 내가 잔금을 집주인한테 얼마 줬지? 3월에 냈네. 아, 그러면 나 취득세 언제 내야 되지? 그럼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 잔금 냈을 때 그때 가치가 2억짜리였는데 등기 등록했을 때는 내가 좀 등기 등록을 늦게 했더니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다가 얼마 내야 되지? 아, 5억에서 3억 뺀 게 아니라 5억에서 2억 뺀 3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양도세한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다 세무사 끼고 이렇게 자료 건네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시는데 네, 근데 사전으로 우리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단독주택 요거. 어, 단독주택 이때. 4월이 되면 그래서 시끌시끌하죠. 예, 예.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민감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야, 우리 아파트가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국민소원 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래요. 이게 되게 민감해져요. 특히 이거 아파트는 되게 공동주택이 아파트죠. 이거 되게 민감해요. 특히 뭐 분요라든지 아파트 공동 막 그 입주이 그 되게 중요해요. 예, 오피스텔도 그렇고. 예. 수지도 그 매년 4월에 이렇게 나와요. 분양권은 그죠.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합산한 거. 그거를 이제 납세 공시가격으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국세일 때는 용어가 중요해요. 기준시가라고. 이거를 국세에선 기준시가라고 하고 이거를 지방세에서 뭐로 치가표준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을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취득세 세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잡해져요. 왜 부동산 관련된 주택 그 세법이 누더기라고 하는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나마 취득세는 그나마 양반인 거예요. 왜 그나마 양반. 표준세율이 있고요. 이게 기본, 디폴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겨지는 거. 그게 중과세율. 너 좀 중과세율, 왜? 세금을 세게 때린다는 거. 특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우리는 중과세율을 낼 일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서 중과세율 좀 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중과세율을 내도 좋으니까 돈이 많고 싶어요. 예, 탄력세율이고. 이 50%는 뭐냐면 지방세라고 그랬죠. 지방세. 해당 구청 관청에서 플라 마이너스 50% 가감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방세에서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하고 할 수 있어요. 표준 세율 기준이요. 이게 월급으로 치면 뭐죠? 기본급. 기본급. 이거는 성과급 같은 얘기예요. 성과급 뺐다가 이거 그런 얘기예요. 이거 탄력세율은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다. 탄력세율 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기준이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농지 2.3%. 농지를 2억에 했다 하면 2.3% 과세 표준이 2억이니까 2.3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2억에 2.3을 곱해주시면 돼요. 농지는 2.3이고 그 외에는 2.8이에요. 왜? 상속 받을 때. 예. 상속의 무상초. 증여는 얼마죠? 3.5예요. 좀 다르죠? 예. 이거는 수업에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우리는 뭐 이렇게 상속이 이렇게 많진 않으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상속 좀 받고 싶긴 한데 예. 조정대상 지역이요. 조정대상 지역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죠? 12%입니다. 12%. 이게 단위가 달라지죠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웬만한 주택 3억 원 이상이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상속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낸다는 거예요. 12%, 12%. 엄청 높아지죠. 네. 근데 1세대 1주택 증여세는 3.5다 이거예요.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있으면 그렇게 과중 때리지 않아요. 원시 취득이죠. 아까 같이. 예, 그때는 2.8%. 예, 내가 집을 지은 경우 2.8%예요. 예. 보통은 요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유상증계. A라는 애가 B를 했을 때, 이렇게. 3도. 여기 다 미미해요. 여기는 다. 그래서 보통 1에서 3%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주택을 아예 빼놨어요, 여기. 주택 개인일 때랑 주택 법인일 때랑 다르죠. 법인은 그냥 12%예요. 예. 법인 주택들 있잖아요. 그 사원 아파트들. 그런 거 할 때 12% 매긴다는 거예요. 법인 소유로 된 아파트들에 있죠. 뭐,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막, 블랙핑크, 그, 사원, 블랙핑크가 했던 그 아파트가 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12%, 걔는 12%. 개인일 때, 1주택인 때 6억이요. 1%래요. 근데 지금 이런 집이 웬만한 진짜 구축 빌라 막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죠. 9억 원이야. 아파트가 9억 원이야. 인서울에서 쉽지 않죠. 이게 좀 복잡해요. 이거 봐요. 이거는 9억 원 이하일 땐 이걸로 보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요거겠죠. 9억 원 초과. 3%. 네, 3%까진 괜찮다 이거요.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2주택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지역, B라고 했죠. 비조정지역. 네. 3주택 어떻게 되죠? 11조. 비조정 8. 4주택부터는 그냥 12%. 그냥. 아, 취득세. 내가 아파트를 얻어서 취득세 많이 내면 몇 프로까지 내는 거예요? 12%까지 내는 거예요. 12%.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집 하면 얼마나 내? 3%라고 보시면 돼요. 3%. 3%. 근데 내가 2주택까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2주택인데 내가 지금 A란, 그러니까 1번 주택 있었고 2번 주택 있잖아요. 2번 주택을 지금 들어가는데 얘가 조정지역에 있으면 몇 프로? 8%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을 3%, 8%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 5% 오르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0억짜리 빌라 아파트라고 해보세요. 3% 낼 놈이 8% 낸다고 해보세요. 8%, 5%죠. 10억에 5%면 얼마예요? 얼마? 5천만 원이에요. 10억에 1%가 얼마죠? 1억이잖아요. 5%. 잠깐만. 죄송해요. 10억에 10%가, 죄송해요. 1억이잖아요. 1억이죠. 10억에 10%가 1억이잖아요. 5%,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A 이름인가요? 5천만 원 더 내야 된다니까요. 취득세로. 5천만 원이. 예. 요즘은 돈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그 5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 몇 프로가. 왜냐면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이 과세 표준이 되는 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5천만 원을 5%를 내면 얼마나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9억 원 초과 10억짜리 아파트를
1주택으로 제가 처음으로 1주택, 무주택이다가 1주택이 됐어요. 그럼 3%를 내야 되죠, 취득세를. 10억에 3% 얼마죠? 10억에 10% 1억이죠. 3천만 원 내야 돼요. 자, 3천만 원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자, 10억짜리 아파트에서 내 인생의 내 첫 집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LTV 지금 얼마예요? 80% 땡겼어요. 네, 80% 땡겼죠. 얘 이제 얼마 나가죠? 엄청나죠? 예.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 8억까지 안 될 거예요. 아마 분명. 그렇죠? LTV 80이라도 한도가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자, 10억짜리인데 LTV에서 대출 받았죠? 이 원리금 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취득세 얼마 내요? 3천만 원 낸다고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얘는 집이 10억인데 원래대로 취득세까지 하면 10억 3천짜리예요, 얘. 자, 10억인데 결혼하면서 얘기했어. 야, 우리 시스템 에어컨 달고 뭐하고 하자. 10억 5천 됐어. 10억 5천 됐죠. 자, 그러면은 3%예요. 얼마 돼요? 이거 10억 5천에 더 들어가죠. 3천 더 올라가죠. 그래서 한 4천 5백 갈라나요? 그런다니까요. 음, 그렇게 돼요.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면, 아, 취득세는 3%다. 근데 내가 다주택자고 하면 많이 나면 12%까지 되겠구나. 아, 조정지역 8%, 비조정이면 1, 3%, 이렇게 9억 원 이상. 보통 요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다 넣고 계세요. 예. 지금 아파트도 그 지방에서 아파트 사시고 그런 분 별로 없고 서울 수도권이고 웬만한데 지금 조정지역이고 지금 뭐 풀어놔준다고 하는데도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내가 10억짜리 하나 사면 내가 3천 낸다 보시면 돼요.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3천 낸다 보시면 되고 최대 12%까지 낼 수 있구나. 그렇게 심플하게 숫자만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주택 때 8% 요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요거. 네, 8%까지 많이 나오니까 중과세요. 사치성 재산일 때 1번에다가 8%가 더 붙는 거예요. 난리 났죠. 과밀 억제 권역 1번에다가 4%가 붙는 거예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 조정 지역 말고 이거 난리 났죠. 지금 중과세요. 취득세가 지금 어마어마해지고 있죠. 지금 사치성 재산 뭐냐? 돈 내도 좋으니까 이거 좀 갖고 싶다고. 돈 내도 좋으니까 세금 낼 때니까 좀 소유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과밀국제 서울특별시죠. 인근 수도권. 이거 많이 걸리죠. 이거 보세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과세율 되는 거죠. 이거의 공장, 법인 본인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대도시안 공장을 신설하거나 요구할 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공장이라든지 법인 사무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새로 생각,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내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죠? 다 외곽으로 가죠. 막 외곽으로. 아, 다 외진 데로 가고. 아니면 판교가 거기 왜 들어갔겠어요. 그때 아예 그렇게 조성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다가는 더 이상 법인 사무소나 공장을 지을 그 땅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살기도 바쁘잖아요. 주택을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다 서울이나 수도권 밖으로 다 나가고 있죠. 네. 특례는 우리가 특히 볼 일은 없는데 한번 봐주시면 요거. 이혼.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하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뭐 아파트가 1, 2, 3, 4 있었어. 아파트 하나를 얻었어. 이혼하면서.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2%를 준다는 거예요. 1에서 2%를 뺀 거. 1번에서 2%를 뺀 거. 3%에서 12%에서 2% 빼준다는 거예요. 왜? 야, 이혼하느라고 너 마음도 속쓰린데 어? 야, 그거 정신적인 데미지 감경에서 2% 빼줄게. 요런 느낌인 거예요. 위로. 야,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뭐 정상적으로 내면니까 2% 빼줄게. 정신적 위로. 2% 빼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물론,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중에 이혼, 정신적 위로금으로 2%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세법에 보면 이혼과 관련된
조정 항목이 은근히 있어요. 진짜 내가, 아, 여기 사람 사는 게 어쩔 수가 없구나. 양도소득세도 그렇거든. 이혼과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요. 아, 우리 세법이 우리 인간사를 정말 잘 반영했구나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 이혼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정말 그렇죠. 재산 분할 얼마나 첨예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에서 어떻게 할지. 예. 그래서 이혼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뭐 누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올 수 있어요. 저거 제 상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가 대세죠? 공동명의가 대세죠?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공동명의하는 여러 가지 이거야. 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세 적게 내려는 것도 있죠. 왜 바스켓 사이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에 한번 정리는 했는데 예, 양도소득세 하는 것도 있고 그 배우자 간에 서로의 어떤 뭔가 동등한 느낌. 한 사람이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 못하는 그런 것도. 근데 제가 정말 왜 또 사견인데 제 아시는 분이에요. 중년 부부인데 공동명의를 하셨대요. 아파트를. 왜냐면 이 남자분이 옛날부터 도박을 좀 많이 하고 좀 안 좋았어요. 사행성. 이게 도박도 병이에요. 못 켰어요. 그래갖고 막 고생 막 다 갚아주고 아내분이 하시다가 이번에 딸내미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가면서 공동명의를 하셨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공동명의한 자기 기분을요, 이거 압류당한 거, 압류. 보통 이거 압류 안 하거든요. 공동명의 돼 있으면 이거 아파트를 반쪽 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받아줘요. 근데 이걸 받아주는 업체는 분명 도박이나 이상한 데 들인 거예요. 제가 물론 이분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걸 사실을 확인 안 된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 공동명의 된 이 반 50% 지분을요 이걸로 담보로 가지고 돈을 땡겨 쓰신 거예요. 이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은 하거든요.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는데 일반적이면은 이거 안 받아주죠. 일반 은행권은 안 받아주죠. 예. 이 집 한 채인데 누구 반 갈라서 쓸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공동묘니까 두 개를 다 인수를 해야 얘가 처분이 가능한데 내 것만 반품만 가져가서는 안 되니까 보통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공동묘님이니까 5억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은 거냐면 1억을 받은 거예요. 되게 염가에. 되게 염가에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10억짜리인데 5억짜리 5억을 제대로 줬겠어요? 반푼인데 엄청 할인을 쳐서 줬겠죠. 아, 야, 너 공동명이야? 아, 너 5억, 3억도 안 될 것 같아. 2억, 이렇게 그걸 받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아, 진짜 불가능은 하지 않는데 서로가 좋지 않다. 아주 딴 얘기 했네요. 이런 거는 알고 있고, 좋은 사례는 안 알고 있고. 그래서 특례에서 마이너스 2%, 요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가징수, 이거 해서 가산세 내지 마세요. 예, 납세지. 여러분들이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취득하셨으면 그쪽 소재지에 관할해서 내야 되고 취득일부터 60일에 60일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60일 금방이에요. 2달 금방 가요. 그때 신고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상속은 봤어요. 아버님 돌아갔는데 그 상 치르고 정신 없잖아요. 이거 60일로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욕 나오죠? 6개월로 해주신 거예요. 상속은 무조건 6개월이에요. 뭐가 되면. 무상취득 증여는 3개월. 예, 요거가 자주 나와요. 요거 좀 자주 보시면 좋고. 그래서 요 기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고. 신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거죠. 넘긴 거죠. 난 등기 등록 기준일로 냈다. 알고 보니까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 등록일로 해서 넘긴 경우. 그런 경우. 부정. 이거 부정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서 무신고한 거예요. 아, 뭔가 얼레벌레 하다가 신고를 하는 게 아예 내가 이 취득한 거를 아예 속이고서 취득한 걸 아예 안 하고 바로 양도로 쳤거나 그러니까 A, B, C 서로 간에 그런 거 이런 거 막 공적인 그런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빨리 넘긴 거 그런 것들 있죠. 부정으로 무신고한 경우 의도를 가지고 한 거. 그리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10%를 매기고요. 신고분에 대해서 40%를 매깁니다. 4배죠, 4배. 이거 굉장히 과중한 거예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신고는 했어. 근데 신고하고 뭐죠? 납부도 해야 돼. 돈을 실제로 내야 되는데 납부를 조금 낸 거예요. 미납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어요. 10억에 3%니까 3천만 원 내야 되죠.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에이, 옵션비를 제가 빼트린 거예요. 옵션까지 해서 11억인데 1억 옵션으로 할게요. 근데 본인은 10억에서 3천만 원만 낸 거야. 근데 11억이었어. 옵션비까지 해서. 더 내야 되죠? 3,3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되는데 안 낸 거야. 그거면 뭐예요? 그 미나백에 대하여서 납부 지연 일자까지 해가지고 요 세율을 곱해서 내야 돼요. 빨리 내셔야 되죠. 네. 중과잔세. 미신고 후 매각하는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의도가 다분한 거죠.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현추세액의 80% 냅니다. 이거는요, 징벌적 그거예요. 예. 감면. 그리고 50% 내에 1개월 내에 내면 그래도 50% 아까 플러 마이너스 50% 탄력 세율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요거는 비과세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비과세가 되는 요건인지 가장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근데 취득세는 비과세 되는 그 적용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꼭 보세요. 양도세. 양도세는 너무 크기도 크고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 아예 개수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라는 거죠. 근데 건축법상 대수선이는 과세를 해요. 대수선이 뭐죠? 이건 대수선 중요합니다. 바지 보내주기죠.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가 뭐냐면 바닥, 바지, 지붕틀, 내 내력벽, 보내, 주력벽, 기둥. 이거 세 개, 이거 면적 이상, 요거 고치는 건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취득세 내기는 해야 돼요. 공동주택 개수랑은 다른, 개수는 살짝 고치는 거고, 대수선은 크게 고치는 거예요. 개수는 살짝 고치는 거고, 대수는 크게 고치는 거. 그래서 시가표준에 9억 이하에서 개수할 경우엔 비과세,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이슈가 되는 건 취득 시기, 잔금 지급일, 실질적으로 잔금 취득일,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거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취득세율, 취득과액, 과세 표현 취득과액, 취득 시기에 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내가 2억을 잔금 지급했을 때 2억이지 등기 등록했을 때 3억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이거고. 그러면 세율은 얼마냐? 3%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요 케이스. 이거 굵직굵직한 것만 2주택이 되면 8% 정도 된다. 요거 정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많이는 12%까지 된다. 예, 보통 3%, 8%, 12% 요 안에 걸리거든요. 보통. 왜냐면 조정 지역이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서울이랑 이런 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리고 기출문제인데 이것까지는 뭐 한 번씩 보통 종합 문제라고 하죠. 취득 시기, 지방세법적 취득 시기를 묻죠. 예, 이런 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번 영상 컨셉 자체가 뭐 공인중개사 뭐 세법 준비 과정으로 하려는 건 아니어서 그냥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아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건 약간 참고로 넣긴 했는데 예, 이런 거 9억 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꼼꼼히 준비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보실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 음,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고요. 참고로 좀 멈추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